수억 원의 피 같은 돈을 내고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작 그 아파트를 지을 땅을 개발사가 단 한 평도 소유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와, 사실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진짜 무슨 괴담인 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도 모르고 막 매달 수백만 원의 이자만 빠져나가는 상황이죠. 이게 괴담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사실 가장 논란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이해하기 복잡한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약 36만 세대, 수십만 명의 삶이 얽혀있는 거대한 늪, 지역주택조합, 이른바 지주택입니다. 아, 지주택. 정말 눈멀겨운 사연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번 심층 분석에서는 그 2026년 4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이라는 문건을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제도가 애초에 어떤 허점을 안고 있었길래 수많은 사람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정부가 빼든 규제의 칼이 그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어떻게 뜯어고치려 하는지 낱낱이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지주택의 본질적인 구조부터 해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조요? 네, 애초에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지금의 파급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설사가 막대한 자본으로 땅을 먼저 100% 매입하고, 아, 그렇죠. 다 사놓고 시작하죠. 네, 인허가를 다 받은 상태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청약통장도 필요하고 가점 경쟁도 엄청 치열하죠. 막 몇십 대 1은 기본이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한 채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땅을 사서 집을 짓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 시스템인 거죠. 아, 공동구매. 그러니까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우회로네요.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시행사가 가져갈 이윤을 조합원들이 나눠 가지니까 주변 시세보다 20, 30%는 저렴하게 새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민들을 위한 대안적 주택 공급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이 확실히 있었죠. 그런데 제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니까 상황이 진짜 참담하더라고요.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618개의 조합이 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51.2%, 그러니까 316개 조합이 가장 초기 단계인 모집 신고 단계에 멈춰 있습니다. 네, 그게 현실입니다. 절반 이상이 첫 발도 제대로 못 된 거죠. 게다가 신규 설립 건수도 2020년에 90건이었는데 2024년에는 36건으로 60%나 급감했어요. 아니 이건 제도가 완전히 마비된 건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뭡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법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진입장벽 자체가 비상식적으로 낮게 설계되어 있었던 사실입니다. 진입장벽이요? 얼마나 낮길래?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그 해당 지역 토지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잠깐만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원이요? 아니 이 두 가지가 실무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시죠. 단어가 묘하게 다르네요. 와, 이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유권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땅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상태잖아요. 네,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딱 찍힌 상태죠. 맞습니다. 반면 사용권원은 토지 주인에게 나중에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승인을 받으면 당신 땅을 이 가격에 사겠습니다 라고 약속만 받는 일종의 동의서나 토지 사용 승낙서에 불과합니다. 아, 그냥 종이 쪼가리네요. 그렇죠. 대행사들이 지주들한테 가서 나중에 시세의 2배 쳐드릴게 하면서 감언이설로 서명을 받아내는 거예요. 지주 입장에서는 당장 내 땅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해볼 게 없으니까 그래 나중에 비싸게 사가라 하고 사인해주는 거군요. 네, 그냥 서명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직 땅을 단 한 평도 사지 않았는데 그저 나중에 땅을 팔 의향이 있다는 종이 쪼가리 몇 장만 들고 조합원들을 모아서 수백억 원의 가입비를 거둘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지주택의 가장 큰 함정이죠. 와, 이거 비유하자면 이런 거 아니에요? 아직 공연장 대관도 안 끝났고 심지어 무대에 오를 밴드도 섭외가 안 됐는데 기획사가 우리가 나중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비틀즈 홀로그램 콘서트를 열 수도 있다. 이런 기획안만 가지고 VIP 티켓부터 팔아치운 거랑 똑같잖아요. 야,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근데 그 비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획사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속내요? 어떤 속내가 있죠? 그 기획사, 즉 지주택의 업무 대행사들은 콘서트를 빨리 여는 것보다 티켓을 계속 팔면서 기획 수수료나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데 훨씬 더 큰 유인을 갖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아, 일부러 질질 끄는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인 토지 확보 노력은 안 하면서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자금을 갉아먹는 블랙홀이 탄생한 거죠. 소름 돋네요. 그렇게 콘서트가 기약 없이 미뤄지는 동안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바로 시간입니다. 지주택 사업이 늪에 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 유명한 알박기 문제로 인한 시간 지연이잖아요. 맞습니다.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의 사용권원으로 아주 쉽게 했지만 막상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네, 땅을 사야죠. 네, 토지 소유권을 무려 95%나 확보해야 했습니다. 95%요? 와, 95%라니 진짜 숨이 턱 막히는 수치네요. 100명 중 95명을 설득해서 땅을 사들여야 한다는 건데. 네, 도심지에서 수백 명의 지주가 얽혀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완벽에 가까운 소유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악명 높은 알박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단 5%의 토지를 가진 소수 토지주들이 똘똘 뭉쳐서 매매를 거부하거나 막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5%를 사지 못하면 95%를 샀더라도 공사 첫 삽조차 뛸 수 없으니까요. 와, 그러니까 95%를 사놔도 5%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네요. 네, 그 마지막 5%의 토지가 전체 사업의 목줄을 쥐게 되는 거죠. 조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세의 몇 배, 심지어 10배가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야만 합니다.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고스란히 기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묻혔네요, 진짜. 그런데 이번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서 제가 제일 경악했던 건 이 알박기의 주체가 단순히 외부의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 내부자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조합의 사업을 성공시키라고 고용한 내부 관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조합원의 뒤통수를 치고 있었어요. 사례를 보니까 조합이 소유권 82%를 진짜 피말리며 확보했는데 정작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부지 내 자기들 소유 토지 6.6%를 안 넘겨줘서 사업을 올스톱시켰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들이 아주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업무대행사 대표의 가족이 대지의 9%를 쥐고 수백억 원의 부당한 대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고요. 아니 이건 완전히 고양이한테 생선 창고 열쇠를 통째로 맡긴 격 아닙니까? 내부의 정보 비대칭을 악용한 아주 전형적이고 악질적인 화이트칼라 범죄의 형태죠. 이 사람들은 어떤 땅이 언제쯤 필요할지, 조합의 자금줄이 얼마나 절박한지 내부에서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진짜 악질이네요. 그래서 이번 정부 방안에서는 이 토지 확보 기준의 허들을 대폭 낮추고 알박기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내렸습니다. 기존 95%였던 사업 승인 토지 확보 기준을 일반 주택 건설 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80%로 완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네, 기준을 80%로 낮춘다. 그리고 80%를 넘기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권, 즉 시세대로 땅을 강제로 팔게 만드는 권리를 조합에 부여하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게다가 아까 말한 업무대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그들의 직계 좀비속 같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토지는 인가 후에 10년을 넘게 주고 있었더라도 예외 없이 바로 강제 매수할 수 있게 특례를 신설했더라고요. 네, 내부자들의 알박기는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죠. 의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 여기서 날카롭게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무리 내부 관계자들의 농간이 밉고 지주택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해도 기준을 95%에서 80%로 훌쩍 낮춰버리면 약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부작용이요?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 걸까요? 나머지 20%의 토지 소유자들 중에는 막 투기꾼이 아니라 그냥 평생 그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던 선량한 원주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합이 80%를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내 집을 뺏기고 쫓겨나야 한다는 건 이거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아닌가요? 막 공권력을 빌린 강제 수용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유재산의 절대적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딜레마가 딱 발생하는 지점이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20%의 원주민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헌 논란의 여지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맞아요. 억울하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이런 강수를 둔 이면의 논리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째는 형평성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혹은 민간 일반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이미 매도 청구를 위한 동의 요건이 80%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다른 사업들은 이미 80%로 하고 있군요. 네, 유독 지주택만 95%라는 비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은 정책적 불균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피해의 규모입니다. 피해 규모요? 네, 그 5%의 악의적인 버티기로 인해 수천 명의 무주택 서민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고금리의 브릿지론 이자에 짓눌려 파산하는 사회적 재난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재난. 오, 단어가 무겁네요. 정부는 이 거대한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막는 공익이 사유재산권 제한이라는 사익 침해보다 더 크고 시급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소수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이 오히려 소수가 다수를 착취하고 인질로 잡는 무기로 변질된 상황을 이제는 끊어내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만 선량한 원주민들을 위해 실거주 소유자에게는 지주택 조합원 가입 요건인 무주택 규제를 면제해 주어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긴 했네요. 네, 단순한 강제 수용이 아니라 원주민들도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부로 포섭하려는 보완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땅 문제를 80%로 완화해서 속도를 냈다면 이제 그 사업이 멈춰있던 수년 동안 막 썩어가던 돈의 흐름을 추적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지금까지 수백 수천억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떡주무르듯 만지던 업무대행사들의 실체입니다. 이 부분도 참 기가 막히죠. 자료를 보고 제가 제 눈에 의심했는데 그동안 이 업무대행사를 차리는데 아무런 자격 요건이 없었더군요. 전문적인 금융 지식이나 부동산 개발 이력이 없어도 그냥 동네에 책상 하나 놓고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그 수천억짜리 사업의 핸들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이게 다 지주택 제도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아까 지주택이 주민들 스스로 조합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일종의 공동구매라고 하셨죠. 법적으로는 주민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대행사는 말 그대로 행정 업무를 좀 도와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가볍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입 규제가 아예 없었던 거죠. 아니 수천억이 오가는데 심부름꾼이라뇨?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 조합원들을 대신해서 대행사가 자금 집행, 시공사 선정, 토지 매입 등 사업의 모든 전권을 사실상 휘둘렀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 거네요. 네,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전문성조차 없는 부실 업체들이 난립하니까 필연적으로 횡령과 배임이 판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군요. 앞으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그리고 부동산이나 법률 상근 전문 인력을 5인 이상 갖추고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해야만 업무대행사로 등록할 수 있게 바뀝니다. 네, 최소한의 허들을 만든 거죠. 게다가 이전에는 91.8%의 조합이 대행사와 단독수의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건 뒤에서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짬짬이로 수백억 단위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를 전면 금지하고 경쟁 입찰을 의무화했습니다. 자격 없는 브로커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투명한 시장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통 조합원들은 우리 돈은 은행이나 신탁사 같은 믿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딱 보관되어 있으니 안전하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잖아요. 신탁사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감이 있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대행사나 조합장이 신탁사에 돈을 청구할 때 막 그냥 업무대행비, 조합 운영비 이렇게 두루뭉술한 명목으로 수억 원씩을 인출해갈 수 있었죠. 신탁사는 영수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할 의무 없이 그냥 계약서상 항목만 맞으면 돈을 턱턱 내줬고요. 네, 신탁사는 돈을 보관하는 금고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자금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감사기관이 아니었으니까요. 이 맹점을 이용해서 대행사들이 영수증도 없이 조합원들의 피 같은 돈을 막 쌈짓돈처럼 빼다 쓴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돈줄이 완전히 막힙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사에서 돈을 인출할 때 무슨 공공번지 토지 매입비, 공공용역 기성금 이런 식으로 인출 목적과 지급 대상자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깐깐해지는 거죠? 네. 게다가 그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증명할 매매 계약서 사본, 세금 계산서, 이체 내역 같은 증빙 서류를 조합원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성을 확보죠.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결혼식 준비할 때 웨딩 플래너한테 1,000만 원을 딱 맡겼는데 플래너가 진행비로 다 썼어 라고만 하고 영수증은 안 보여주면서 버티던 상황이었던 거죠. 속 터지죠 그거. 근데 이제는 법이 개입해서 플라워 세팅에 얼마, 드레스 대여에 얼마 썼는지 세금 계산서 원본 전부 공개해 라고 강제한 겁니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확실히 횡령의 유인이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와 결을 같이에는 또 다른 중요한 규제가 바로 공사비 검증입니다. 건설사들도 문제였죠? 네, 그동안 지주택 사업의 막바지에 가면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입주를 인질로 잡고 횡포를 부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 공사비를 20%더 내놔라. 아니면 유치권 행사에서 아파트에 한 발짝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배짱을 튕기는 거죠. 다 지어놓고 입구 막아버리면 진짜 조합원들은 눈앞이 깜깜하겠네요. 조합원들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 빚을 내서라도 수천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벼랑 끝으로 미는 거네요. 하지만 이제는 최초 계약 대비 공사비를 5% 이상 증액하려고 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같은 공공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시공사의 무법자 같은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확실히 생긴 겁니다. 다행이네요. 게다가 정보 공개 청구도 엄청나게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조합원이 도대체 내 돈이 어디 쓰였는지 장부 좀 보자 라고 하면 대행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전화번호를 다 새까맣게 칠해서 주거나 맞아요. 알아볼 수도 없게요. 네, 지출 내역도 엑셀로 대충 월별 총액만 던져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법적으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감시하는 눈이 수백 개로 늘어나니까 함부로 돈을 빼돌리기 진짜 어려워지겠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토지 확보율 완화, 대행사 등록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금 투명성 강화까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생겨날 지주택들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백신, 즉 예방주사라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수많은 좀비 조합들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앞으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미 늪에 빠져서 5년째 삽도 못 뜨고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냐 몇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그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조치죠. 그래서 이번 방안에서는 이들을 위한 출구 전략, 즉 탈출구를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일단 새로 가입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 철회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2배 늘렸어요. 숨 돌릴 시간을 주는 거네요. 네, 분위기에 휩쓸려 덜컥 계약금을 넣더라도 2달 동안 주변 시세도 좀 알아보고 토지 확보율도 꼼꼼히 따져본 뒤에 페널티 없이 100% 환불받고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은 기존 조합원들이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현실화했다는 점입니다. 포기할 권리요? 네. 이전보드도 사후도 자웅지화되면 총회를 열어 사업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전체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었습니다. 3분의 2요? 그거 모으기 쉽지 않을 텐데요. 실무적으로 66.6%라는 문턱은 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사업이 표류하면 이미 지쳐서 연락이 두절된 사람, 다른 곳으로 이사간 사람, 심지어 사망한 사람까지 생기거든요. 아예 투표를 할 수가 없겠네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224개 대상 사업장 중에서 종결총회를 연 곳은 절반 남짓인 125곳이었지만 정작 의결 정족수를 채워서 해산에 성공한 곳은 단 12곳, 겨우 9.6%에 불과했습니다. 와, 10%도 안 되네요. 나머지 90%는 해산하고 싶어도 소수의 무관심이나 반대 때문에 억지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매달 대출이자만 내는 고문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해 보이던 3분의 2 찬성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이제는 절반만 뜻을 모아도 이 끔찍한 좀비 조합에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변화죠. 게다가 한번 부결되더라도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재의결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지자체가 나서서 연락 두절된 불량 조합의 인가를 직권으로 취소해버릴 수 있는 강력한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보면 정부의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요? 어떻게 바뀌었죠? 과거 지주택 정책은 어떻게든 사업을 밀어붙여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 이런 양적 팽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은 안 될 사업은 하루빨리 접게 만들어서 서민들의 매몰 비용과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안전망 구축으로 궤도로 확 수절한 겁니다. 무리하게 짓지 말고 빨리 발 빼게 해주자. 네, 특히 조합원들에게 반기별로 정확한 토지 확보율과 남은 예상 사업비, 추가 분담금 규모를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만든 것은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조합원들이 막연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자금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 내에 현명하게 손절할 수 있도록 정부의 비대칭을 해소해 준 것이죠. 현명한 손절이라. 참 수천만 원을 날리더라도 더 큰 빚더미에 앉기 전에 빠져나와야 한다는 게 정말 뼈아픈 현실이네요. 자, 지금까지 2026년 4월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정상화 방안을 아주 깊숙이 해부해봤습니다. 네, 아주 방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정부 방안은 수십 년간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이자 야생의 무법지대나 다름없었던 지주택 시장을 마침내 국가라는 거대한 제도권의 철저한 관리 감독하에 편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스템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죠. 만약 여러분이 지주택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건 욕심부린 사람들의 남일이지 하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택 공급의 한 축을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던 이 거대한 리스크 폭탄이 정부의 통제하에 어떻게 해체되고 재조립되는지 그 흐름을 읽어내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공급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화하는지를 쫙 추적하다 보면 역설적으로 그 시장의 가장 어두웠던 민낯은 물론이고 앞으로 돈과 자본이 흘러갈 방향성까지 가장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죠. 네,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는데요? 우리가 앞서 분석한 대로 지주택 사업의 토지 확보 기준은 일반 주택 건설 사업과 똑같은 수준인 80%로 맞춰졌습니다. 사업을 이끄는 업무 대행사는 엄격한 자본금과 인력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하고 시공사의 공사비 증액은 공공기관이 막 현미경처럼 검증하게 되었습니다. 신착사의 자금 관리도 일반 분양 못지않게 아주 투명해졌고요. 네, 모든 게 투명하고 깐깐해졌죠.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해졌다는 건 두말할 나위 없이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규제의 허들을 한껏 높이고 모든 과정을 깐깐하게 검증하고 막대한 금융비용과 준법 감시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도대체 지역주택조합이 민간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일반 아파트 분양과 사실상 다를 게 뭐가 남게 될까요? 차별성이 사라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애초에 지주택이라는 제도가 태어난 이유는 청약가점이 낮고 돈이 부족한 서민들이 위험과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대신에 유통마진을 걷어내고 저렴하게 내 집을 짓겠다는 대안적 주택 공급 모델이었습니다. 위험을 제거하는 대가로 그 저렴했던 비용 구조마저 함께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겠죠? 규제와 보호의 울타리를 이렇게 높고 견고하게 친다면 과연 이 제도가 서민을 위한 대안이라는 본래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전해진 대신 그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도 갖지 못한 채 평범한 주택 사업으로 흡수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소멸하는 수순을 밟게 될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상식적이고 뻔한 내 집 마련의 순서, 어쩌면 지주택이라는 이 위태롭고 독특했던 우회로 역시 그 뻔하지만 가장 안전한 상식의 길 속으로 영원히 녹아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